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4주차 강의 한번 녹화해 볼게요. 원래 제가 보통은 한 오후 5시쯤, 화요일날 오후 5시쯤 녹화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조금 일이 밀려가지고 다른 일 처리하다 보니까 좀 늦었거든요. 방금 지금 저녁을 먹었는데, 연구실에서 지금 짜장면하고 짬뽕 시켜 먹었는데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요. 자, 이 냄새를 갖고서 한번 녹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이중구 교수님 책 갖고 지금 진도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5장 오늘 이제 끝낼 건데요. 5장의 남은 주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거는 이제 베리안의 8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등 변화, 소득 변화. 이중 교수님 책에는 그냥 다 5.5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둘 다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베리안의 14장에서 Consumer Surplus라는 그런 챕터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에 Q&A 세션 때 질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 예전에 슬라이드 잠깐 돌아가면은요. 이전차 슬라이드에서 동조적 선호의 경우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군요. 오케이. 자, 동조적 선호의 경우 각 상품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모두 1의 값을 가진다고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요거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오늘 주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일단 동조적 선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여기 그래프요. 그래서 우리가 동조적 선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점에서 직선을 하나 그어요. 이렇게 T처럼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어요. 아니면 S처럼 이렇게 직선이요. 그러면은 이 무차별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이런 점들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점들이요. 이 점들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같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동조적 선호는요. 이 동조 함수라는 거는 솔직히 제가 그때 저번 비디오 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이론보다 생산자 이론에서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산자 이론에서 좀 더 이런 동차 함수나 동조적 함수 이런 거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소비자 이론에서는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중요한 게 없는데 이 소득 탄력성에 관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그런 implication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원점에서 우리가 직선을 딱 그으면은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점 이런 점들에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하나 갖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요. 일단 동조적이라는 얘기는요. homothetic이라는 얘기는요. homothetic은 그 homogeneous 그러니까 1차 동차 함수 homogeneous of degree 1 이거랑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원래 정확하게 이제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거의 같은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굳이 경제학에서는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에서는 수학과나 이런 과목에서는 분리하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거의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homothetic function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하나 그려요. 하나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점에서 뻗어나간 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RS가 같다는 얘기죠. 이걸 무차별 곡선을 이제 생각하면 이걸 무차별 곡선을 생각하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요. 자 만약에 버짓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딱 접하는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식이 접하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옵티멀 초이스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소득 탄력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인컴이 만약에 올랐어요. 살짝 올랐다고 할까요?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요 초록색 선과 또 접하는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줄 수가 있죠. 접하는 그 새로운 옵티멀 초이스요. 이 점 같은 경우요. 그러면은 자 지금 인컴만 변화시킨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초록색 선과 자 여기 초록색 선과요.
그 다음에 요 검정색 선, 요거는요, 기울기가 같아요. 그쵸? 그리고, 둘 다 optimal choice니까 이렇게 indifference curve, 무차별 곡선과 접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만약 동조적 함수다. 그럼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두 점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점과 만나야 돼요. 이렇게 직선이 돼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조적 함수의 특징은 원점에서 뻗어나간 직선, 그리고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점들에서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요. 근데 optimal choice는 기본적으로 MRS가 이 상대 가격과 일치해야 되죠. 그래야지 접하니까요. 근데 소득이 변화했을 경우 상대 가격은 전혀 변하지 않죠. 그 말은 이 접하는 점들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상대 가격과 일치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이 점을 예를 들어서 번들 X라고 할까요? 그럼 이거는 지금 X1 스타, X 스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번들 X1 스타, X2 스타는요. 다음과 같은 관련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직선 위의 점이니까 X2 스타는요. 어떤 상수 곱하기 A 곱하기 X1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예산 제약식 P1 X1 스타, P2 X2 스타는 M이랑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X2 스타는 AX1 스타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대입해 보면은, 그리고 X1 스타로 묶어주면은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그런 앵겔 커브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완전 대체제일 경우, 이거 우리가 동조함수라는 거 얘기했거든요. 자, 지금 앵겔 커브가 슬롭이 정확히 P1이죠. 그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여기서 지금 A가 제로인 케이스죠. 그 다음에 완전 대체제일 경우에는 슬롭이 P1 플러스 P2거든요. 그 말은 여기 아까 돌아오면은요, A가 1인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조함수일 경우에는 앵겔 커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폼을 가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X1 스타를요, M over P1 플러스 P2 constant A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득 탄력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소득 탄력성은 정의가 percentage change, 그러니까는 X1, 수요의 변화율, 그거에, 그 다음에 인컴의 변화율, 이걸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때 얘기했죠. 이걸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은 dx1 스타를, x1 스타를 m에 관해서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m over x1 스타를 곱해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x1 스타가 m에 관한 펑션인 거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m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자, 첫 번째 게 어떻게 되냐면 1 over p1 플러스 p2는 p2a야. 그 다음에 여기 income m 써주고 x1 스타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하면은 mm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조함수 같은 경우에는 소득 탄력성이 자 이렇게 1이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설명한 걸로 하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원래 주제, 자, 대체 효과나 소득 효과, 여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잠깐 영어로 좀 썼는데요. 인트로 차원에서요. 자, 이거 소비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퀘스천은 뭐냐면요. 자, 과연 경제 그 환경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소득이 변했어요. 아니면은 또는 소비자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시장 가격이 변했어요. 그럴 경우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코비드-19, 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마스크의 가격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지만은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장에 뭐 1,000원, 좀 인터넷에서 사면은 500원 이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예전에 아마 기억날 거예요. 마스크가 진짜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5,000원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이요. 저는 그때 해외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그때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마스크 가격이 예를 들어서 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스크 가격이 이렇게 뛰었으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는 마스크 가격이 하나에 1,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보통 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용돈이 5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5만 원이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4장 정도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마스크 4개 정도 이렇게 쓰자. 나머지 46,000원은 딴 데 소비하고요. 이런 소비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마스크 가격이 1,000원에서 2배, 2,000원을 뛰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뜨리겠죠. 예전에 일주일에 4장 사던 거 이제 일주일에 좀 아껴 쓰고 재활용해서 2장. 그래서 남은 돈 46,000원은 여전히 따는데 이렇게 이제 소비 패턴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재화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면은요,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는 게 일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말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요.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이게 사실이다.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선호에 대해서 가정한 거 있죠. 뭐 이제 completeness부터 시작해가지고 convexity 이런 것까지요. 볼록하다 그런 성질까지 다 합쳐도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지금 효용 극대화 그래가지고 MRS랑 상대 가격이 만나는 점에서 optimally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런 이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성적이다, rational하다 이런 가정하에서도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가 떨어져 그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theoretical foundation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law of demand요. 가격과 그 다음에 수요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떨어지고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상승하고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요의 법칙인데 이 수요의 법칙은 어떤 그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파운데이션 이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거를 기펜제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기펜굿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기펜굿 그래서 경제학에서 뭐 이론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론적인 근거는 없어가지고 기펜제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현실에 존재해? 진짜 가격이 상승하면 정말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런 수요의 법칙이 항상 만족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게 진짜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example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저번 주에 한 우리 그 leisure choice 모델 있죠? 아마 저번 주에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만큼 노동을 공급하는지요. 거기서 budget constraint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consumption C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만큼 레저를 즐기는지. 근데 그 레저의 기회비용 그게 바로 이제 1시간에 일하면 얼만큼 받는지 그 wage rate이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wage rate이 상승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때 만약에 소비자가 컵 더글라스 유틸리티 펑션을 가지면요. 그러면 사이즈는 조금만 키우고요. 펜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가지고 UC L이요. 이렇게 컵 더글라스 폼을 가지면은요. 그러면은 L이 W가 상승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그 레저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비싸지는 거니까 한마디로 노동 공급을 계속 늘린다는 결과가 그때 그 모델의 그 프레딕션이었죠. 모델의 예측이었는데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웨이지가 지금 시간당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하면 $10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만약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6시간 일했어요. 근데 웨이지가 갑자기 5배 뛰었네요. 그러면은 6시간 일한 거 7시간, 8시간 일하겠죠. 근데 웨이지가 여기서 50에서 더 올랐어요. 그래서 1시간에 1000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과연 여기서 더 올려가지고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8, 9시간 일할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당 벌 수 있는 돈이 10,000불이에요. 시간당 10,000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10시간, 11시간 일할까요? 어, 자, 여기 가격만 보면은요. 이거 레저의 그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저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시간을 일 안 하고 놀면서 제가 10,000불을 놓쳐요. 그러면 레저가 그만큼 비싸지는 거니까요. 그럼 만약 레저가 계속 비싸지면 전 레저에 대한 수요를 계속 줄일까요? 그렇지 않죠. 10,000불이나 벌어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한 6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제가 살 수 있는 돈을 버니까요. 하루에 6만 불을 버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레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기펜즈는 한마디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이 가격 변화에 대한 이 효과는 정확히 뭔지, 가격 변화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하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탐구하는 게 바로 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예요. 자, 이제 그럼 가격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좋은데 만약에 소득이 변하면요. 근데 그건 이미 벌써 저희가 얘기를 했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선호가 어떤지에 따라서요. 정상재면은 올라가고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 증가하죠. 만약에 그 재화가 어떤 사람한테 열등제예요. 그러면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론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다 돼요. 그래서 소득 변화는 따로 그렇게 깊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 이 가격 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은요, 보통 가격 변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 가격의 변화가 일어난과 동시에, 가격이 변하면은요, 동시에 실질 소득, 그 사람의 purchasing power, 구매력도 변화가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우리 일단 그 예산 제약식 한번 써볼까요? P1, X1, P2, X2. 자, 이게 만약에 X1과 X2가 최적으로 딱 선택이 됐으면은 인컴과 정확히 같아야죠. 여기서 만약에 P1이 첫 번째 제외된 가격이 바뀌었어요. P1 프라임으로요. 자, 그러면은 딱 요 식만 보면은 요 가격 요거 하나만 변한 것 같지만은요. 이걸 만약에 요 예산 제약식을 P1으로 나눠줘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을 갖게 되죠. M over P1이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P1에서 P1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미가 잘 이해가 되죠? 자,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바뀌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P2 over P1이 변해요. 한마디로 두 번째 재화가 얼마나 더 비싸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그거랑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인컴을 전부 다 첫 번째 재화에 쏟으면요. 얼만큼 그 첫 번째 재화를 살 수 있는지 한마디로 저의 구매력이죠. 실질 소득이죠. 이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이거 차이 아마 경제학 개론 공부했으면 아마 알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300만 원을 계속 벌고 있어요. 올해도 300만 원, 내년도 300만 원. 그러면은 저의 그 월 수익은요, 명목 소득으로 생각하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실질 소득은요, 물가가 변화하면은, 이제 변화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면은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하면은 실질 소득은 같은 300만이라도 좀 더 많은 걸 살 수 있으니까요,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목 소득을 이렇게 물가로, 한마디로 이렇게 프라이스 레벨로 이렇게 나눠준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실질 소득도 변화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격 변화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가격 변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변화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실질 소득, 구매력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M over P1, 요거는 변화하지 않고 상대 가격만 변화했을 때 과연
자,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그런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바로 대체 효과, 영어로는 substitution effect예요. 자, 그래서 실질 소득이 그대로 불변인 상태에서 상대 가격만, 한마디로 만약에 첫 번째 재화가 좀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재화가 상대적으로 더 싸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재화로 갈아탈 이유는 있는 거죠. 첫 번째 재화의 수요를 줄이고 두 번째 재화를 좀 더 많이 사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대체 효과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 대체 효과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나 상대적으로 싸진 물건을 더 많이 사게 한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두 상품이 완전 보완제 성격을 갖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없지만 한마디로 어떤 게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재화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다른 재화를 많이 산다. 이런 게 없지만 거의 대부분 이 완전 보완제 성격을 가지지 않는 다른 재화에서는요. 다른 재화에서는 이런 대체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볼게요. 일단 이 대체 효과 한마디로 정의는 정확히 뭐냐면은 가격 변화는 이렇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한마디로 실질 소득 변화는 내버려 두고 상대 가격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과연 얼만큼 수요가 변화하는지 그걸 매주한 거예요. 그 두 번째 효과는요. 두 번째 효과는 이제 정반대죠. 상대 가격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자, 이제 구매력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은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요. 이런 가격 변화는 이런 구매력의 변화 역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매력의 변화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건지 이게 바로 소득 효과예요. 그래서 소득 효과의 방향은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열등제인지 아니면은 정상제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만약 어떤 재화가요. 그 재화가 예를 들어서 열등제다. 그러면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죠. 근데 반면에 그 재화가 정상제다. 그러면은 그 소득 효과는 양의 값을 갖고요. 수요는 증가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전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이렇게 합으로 나타내는 한마디로 아까 전에 처음에 일단 실질 소득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격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과연 수요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럼 이제 상대 가격 변화 끝,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이 변화했을 때는 그러면은 수요가 또 어떻게 변할까? 그게 두 번째 게 소득 효과, 첫 번째 건 대체 효과야. 총 가격 변화를 그 효과는 이 두 가지 효과의 합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price effect는 또 어떻게 불리기도 하냐면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합이라고 해가지고 총 효과, total effect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total effect는 처음에 얘기한 substitution effect, 그 다음에 income effect, 이거 두 가지 더한 거라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영어로는 decomposition, 분해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총 가격 효과를 이렇게 분해했다고요. substitution effect랑 income effect로 이렇게 분해했다고요. 그러면 아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변했는지가 중요하지. 한마디로 이렇게 total effect, 한마디로 가격이 변화했어요. 마스크의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엔 4개 사던 거 2개 샀어요. 이 총 효과가 중요하지. 이걸 굳이 왜 이렇게 2등분 해가지고 이걸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나누고 있지? 경제학에서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이 챕터의 이제 핵심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요. 거기에 대한 짧은 대답은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나눔으로써 과연 언제 가격이 변화하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지 한마디로 수요의 법칙이 언제 성립하는지 과연 어떤 재화가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마스크의 가격이 상승하면은요. 그럼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웰페어는요. 삶의 질은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물가가 상승하면은 명목소득도 상승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웰페어는 감소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비드 19 이것 때문에 정부가 계속 재난지원금을 지금 국민들한테 주고 있죠.
자, 이 재난지원금이 그냥, 원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비 패턴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만약에 고소득층이다? 그러면은 조금, 저소득층이다? 좀 더 많이. 근데 지금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과 이 차등적인 어떤 재난지원금 지원, 이거는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전부 다 초반에 100만 원씩 돌린 게 있죠. 근데 원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웰페어 그런 러스가 생기면요, 삶의 질이 떨어졌어요. 웰페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최대한 정확하게 매줘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지원금을 줘야 되는지, 그걸 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한 정답이 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요 안에 있어요. 요 나누는 이유가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경제 환경이 변화했다, 가격이 변화했다, 또는 소득이 변화했다, 그러면 이제 웰페어가 변하게 될 텐데, 그 웰페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매주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 언제 그 수요의 법칙이 과연 만족하는지. 그 질문 두 가지.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가격 변화할 때 과연 수요는 증가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정확하게 만약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그림으로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자,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요거랑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창을 한번 띄워볼게요. 창을, 요 그림을요. 그래서, 자, 일단 그림 놔두고, 지금, 만약에 쌀 가격이 PX에서 PX 프라임으로 하락했어요. 이 그림 별로 도움 안 되겠네요.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냥. 자, PX에서 PX 프라임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의 선택점은 2에서 2 프라임으로 이동해요. 쌀 수요량은 X0에서 X 프라임으로 증가하고요. 이게 총 가격 효과예요. 이걸 두 부분으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요거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쌀의 가격이 PX였어요. 근데 쌀의 가격이 PX 프라임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검정색 선요. 원래 버진 라인이었거든요. 원래 이 버진 라인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요 이점에서요. 요 이점의 X좌표요. 그러니까 X0가 원래 쌀의 소비량이었죠. 가격이 PX일 때요. 근데 PX 프라임으로 상승했어요. 그 말은 이제 버진 라인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저 E 프라임점이요. E 프라임점의 X좌표, X 프라임이요. 그러니까 쌀의 변화량이 수요의 변화량이요. X0에서 X 프라임으로 이제 이렇게 상승한 거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상승한 거 이 그림에서는요. 이건 이그샘플이니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게 총 효과죠. 이게 지금 총 가격 효과예요. 이만큼이요. 자, 우리가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할할 거냐면요. 일단 이 사람의 구매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매력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유지시켜주느냐 그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유지시켜주냐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만큼을 수요하면서요. 2점을 수요하죠. 누릴 수 있는 유틸리티 레벨이 여기 I0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I0였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버진 라인이 이렇게 바뀐 거죠. 기울기가 바뀐 거죠. 자, 요 바뀐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이 바뀐 기울기를 가지고 과연 요 I0랑요. 원래 무차별 곡선과 요 바뀐 기울기하고는 어디서 접하는지 그걸 먼저 계산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바뀐 기울기는 자, 요 파란색 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의 기울기랑 똑같이 평행한 거를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딱 접할 때, 원래 무차별 곡선과 이렇게 딱 접할 때까지요.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요. 그럼 접하는 점이 여기 생기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빨간색 선은 가격 바뀐 거 반영된 거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 지금 인컴을 올려준 거냐면요. 딱 예전과 정확하게 동일한 효용을 줄 수 있는, 한마디로 E 프라임, E 더블 프라임이요. 이 점에서요. 이 점에서 예전과 유틸리티를 비교해보면 이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예전과 유틸리티의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구매력이 예전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매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같은 무차별 곡선 안에 이렇게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대체 효과예요. 아까 대체 효과의 정의는 상대 가격만 변화했을 때 구매력은 그대로 둔 채 예전과 똑같아요.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상대 가격이 변했을 때 과연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력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은 예전과 동일한 유틸리티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소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요 E 더블 프라임의 X좌표, X 더블 프라임이요. 여기 있죠. 자, 요 처음 점과 X0랑 X 더블 프라임, 요 차이가 이제 대체 효과가 되는 거죠. 대체 효과는, X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X0.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소득의 변화죠. 그래서, demand change, for, 지금 쌀이죠. J와 X요. 뭐에 대한 변화면 due to change in P1 over P2요. 상대 가격이 변화함으로써 얼만큼 J와 X에 대한 수요가 변화했는지 그걸 이제 측정한 게 자 여기 대체 효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매력을 재조정해줘요. 쌀값이 떨어졌으니까 구매력이 이제 상승했거든요. 그 상승한 만큼 소득을 이제 위로 올려줘요. 어디까지? 요 원래 파란색 선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수요가 여기 E 더블 프라임에서 한 번 더 변하겠죠. E 프라임으로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소득 효과 인컴 임팩트인데요. 인컴 임팩트는 X 프라임에서 잠깐만요. X 프라임에서 X 더블 프라임을 빼준 거예요. 새로운 거에서 옛날 걸 빼줘야지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만큼이 인컴 임팩트가 돼요. 2번 여기 표시된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쌀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이 말은 정상제라는 거죠. 정상제일 경우에는 소득 효과랑 대체 효과 같은 방향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자, 지금 여기서 대체 효과가 이렇게 대체 효과가 오른쪽으로 간 이유는요. 이거 지금 그 말은 x 더블 프라임과 마이너스 x 프라임 요거 계산하면 0보다 크죠. 쌀이 기본적으로 싸졌어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옷보다 싸졌어요. 그러니까 옷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쌀로 좀 더 지출을 많이 하게 쌀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죠. 자, 요게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쌀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구매력이 증가했어요. 근데 만약에 쌀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커요. 정상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이것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펜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자, 기펜제에 관한 설명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자, 요거 일단 스킵하고, 제가 일단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과연, 일단 기본적으로 대체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대체 효과는, 이렇게 상대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과연 디맨드가 얼만큼 바뀌는지, 그거를 매주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컨슈머의, 소비자의 구매력을 그대로 똑같이 유지한 채 상대 가격의 변화만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체 효과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본 거예요. 이게 바로 힉스, 그러니까는 존 힉스라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처음 구원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힉스 substitution effect 또는 힉스의 대체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아까 전에 구매력을 어떻게 유지시켰냐면은 예전의 유틸리티를 그대로 누리게끔. 한마디로 소득을, 요 빨간 선에 이거를 아까 전에 요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 있죠. 이 사람한테 한마디로 돈을 일단 다 뺏어요. 이 소비자의 돈을 다 뺏은 다음에 이 소비자한테 얼만큼을 주냐면요. 예전의 유틸리티를 그대로 다시 누릴 수 있게끔. 그만큼의 돈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얼마만큼의 돈을 주냐면은 예전의 인디퍼런스 커브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정도의 돈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과 지금 가격이 하락했을 때랑 하락하기 전과 유틸리티의 변화는 전혀 없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체 효과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슬러스키가 이제 러시아의 이제 경제학자인 슬러스키가 이제 처음 고안한 그런 대체 효과라고 해가지고 슬러스키 substitution effect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구매력이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자신이 소비했던 거를 다시 그대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돈을 줬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과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바로 이 두 번째 슬러스키 substitution effect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아까 전에 우리가 본 힉스의 substitution effect예요. 힉스의 대체 효과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오리지널 버진 라인은 요 회색 선이요. 근데 가격,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검정색 선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원래는 여기였는데요. 원래는 이 점이었는데요. 이만큼 수요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만큼 뛰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체 효과를 어떻게 아이솔레이트 시킬 수 있냐면요. 요 원래 무차별 곡선 있죠? 원래 무차별 곡선과 딱 접하는. 근데 지금 새로운 가격이죠? 새로운 가격을 갖고, 새로운 기울기를 갖고, 새로운 상대 가격을 갖고, 이 무차별 곡선과 딱 접하는 점을 찾아요. 여기죠, 지금요. 이 점이죠. 자, 요 점의 X좌표랑 원래 오리지널 그 컨섬션 플랜 이거랑 차이가 요만큼이 이제 요 대체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소득 효과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거 이만큼이 총 효과. 자, 이게 힉스의 대체 효과요. 자, 슬러스키의 대체 효과는 뭐냐면은 자, 이건 똑같아요. 오리지널 초이스나 파이널 초이스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구매력을 과연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시키느냐? 이 사람한테 돈을 예전 무차별 곡선과 딱 접하는 요점까지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이 점이요. 이 새로운 요 회색선이요. 얼만큼 돈을 주냐면은 원래 오리지널 초이스를 살 수 있게끔 그것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있죠.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힉스의 디컴포지션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원래 그 무차별 곡선과 딱 접할 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고요. 근데 슬러스키의 substitution effect는요. 여기서 이제 천천히 올라와요. 어디까지 얘한테 인컴을 주냐? 원래 오리지널 초이스를 살 수 있게끔 한마디로 이 오리지널 범들을 지나가게 이만큼 돈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거 살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구매력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이렇게 해석해서 대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 가격만 변화했을 때 과연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구매력을 유지시킬까? 이거에 대한 방법이 다르니까요. 하나는 무차별 곡선 예전의 효용을 그대로 누리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예전의 초이스를 다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구매력을 이렇게 바꿨으니까요. 근데 이거 만약에 요 프라이스 체인지가 여기서는 지금 되게 크죠. 원래는 이렇게 회색 선이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 이렇게 회색 선이었는데요. 검정색 선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거는 지금 프라이스의 체인지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프라이스 체인지가 되게 마지널 하면은요. 되게 작은 변화라고 하면은 이 둘 간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힉스의 substitution effect랑 슬러스키 substitution effect는 만약에 프라이스 체인지가 되게 작다면은요. 그래서 델타 P1이 0과 가깝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서로 일치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P1이 작은 변화가 아니라 재화의 가격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냐?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요. 문제마다 달라요. 만약에 이 힉시안 서티튜션 이펙트는 장점이 뭐냐면은 좀 더 우리가 나중에 그런 웰페어 체인지 이런 거에서 이제 이거의 힉스의 대체 효과 많이 사용하거든요. 좀 더 우리가 그런 웰페어 체인지를 정확하게 매주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격이 상승해서 웰페어가 하락했는데 그 하락한 거 얼마만큼 하락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매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거를 계산하려면요. 예전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한마디로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슬러스키 대체 효과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예전에 뭘 소비했는지 그거는 데이터로 보이니까요. 이 오리지널 초이스 찾을 수 있어요. 가격 변화도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만큼 얘한테 그 구매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초반에 얼만큼 줘야 되는지, 이 substitution effect를 계산하기 위해서 얼만큼 줘야 되는지, 이 계산이 되게 편리해요. 대신의 단점은 아까 힉스의 대체 효과가 가졌던 장점, 웰페어 메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요걸 이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메서드가 다르지만 가격 변화가 작을 때는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 example 하고서 첫 번째 비디오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래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한번 example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대체 효과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수모가 다음과 같은 컵 더글라스 유틸리티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1의 2분의 1승, x2의 2분의 1승. 처음에 가격이요. 첫 번째 재화 가격 1, 두 번째 재화 가격 1. 그래서 가격이 1,1이에요. 그리고 인컴이 100불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이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1에서 2로 상승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 가격 변화에 관해서 힉스의 대체 효과는 과연 얼마인지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새로운 노트에다가 계산해 보면요. 지금 x1의 유틸리티 펑션이요. x1의 2분의 1승, x2의 2분의 1승이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그 오리지널 옵티멀 바운드리 어딘지 일단 찾아야죠. 그 대체 효과를 찾기 위해서는요. 대체 효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처음에 지금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둘 다 가격이 1이니까 x1 더하기 x2는 인컴은 100이니까요. 100보다 같거나 작은. 자, 이게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죠. 저거 버짓 라인은 뭐냐면요. 딱 마이너스 1인 이렇게 선이 되죠. 직선이 되죠. 그래가지고 x2, x1 되고요. x1은 총 100개, x2, x1 둘 다 총 100개씩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제 버짓 셋이 되죠.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딱 접하는 점 우리가 찾아보면요. 딱 접한다고 하고요. 좀 정확하게 보실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요. 자, 여기서 접한다고 하고요. 이 좌표 찾아주면은요. MRS 구해주면은 이거 제가 생각할게요. x2 over x1이 돼요. 이거 mu1 over mu2 계산해주면은 이거 금방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상대 가격 여기서 1이죠. 그러니까 x2랑 x1이랑 같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모든 버짓은 전부 다 써야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등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x2에다가 x1 집어넣어주면 2x1은 100, x1은 50인 거 알 수 있죠. 처음에 이 사람이 첫 번째 재화 얼마 소비하냐면 5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 역시 50개. 자, 이렇게 소비해요. 자, 근데 이제 가격이 1에서 2로 상승했어요. 그 말은요. 그 말은 지금 버진 라인이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재화만 사면은 10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50개밖에 못 사요. 그러면은 이거랑 접하는 자, 여기 어떠한 점이 있겠죠. 자, 요즘 뭐 있다고 하면은요. 자, 그래서 총 효과는 자, 요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체 효과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상대 가격의 변화만 고려한 채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요 빨간색 선과 평행한 거예요. 평행한 거를 계속 올려요. 어디까지 올리냐? 예전 무차별 곡선과 딱 접하는 점. 자,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그러면 파란색 선으로. 자, 이 빨간색 선과 평행하고 예전 인디퍼런스 커브랑 딱 접하는 점.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접한다고 할까요? 이 점에서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점에, 요 지금 접하는 점에 이 좌표를 찾아야죠. 대체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래서 요 점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요 파란색 선과 예전 무차별 곡선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y1과 y2라고 해볼까요? 그럼 y1, y2에서 요 무차별 곡선과 접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MRS가요. 저 점에서 MRS는, 자, MRS는 공식이 여기서 x2 over x1이니까요. 저 점에서 MRS는 y2 over y1이 되겠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랑 새로운 상대 가격이죠. 이제 요 파란색 선의 기울기는 뭐냐면은 가격이 1에서 첫 번째 재봐야 되는 가격이 1에서 2로 상승했으니까요. 이제 P1 over P2가 더 이상 1이 아니고 여기서 1이었죠. 1이 아니고 2가 돼요. 그래서 이제 2를 넣어줘야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계 알 수 있죠. y2는 2y1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x, 요 좌표를 구했을 때는, 요 검정색 점의 좌표를 구했을 때는 이제 요 관계를 이용해서 버진 라인에 집어넣죠. 모든 소득은 다 소비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요 파란색 선의 소득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요 파란색 점과 검정색 점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있는 거죠. 그 말은 이 파란색 점과 검정색 점은 동일한 효용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검정색 점의 좌표는 아까 50, 50이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제와 다 50개 소비하면은 유틸리티가 어떻게 되죠? UX1, X2는요. 아까 50의 2분의 1승, 50의 2분의 1승. 그래서 50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이 파란색 점 y1, y2도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있으니까 역시 50만큼의 효용을 줘야 돼요. y1에다가 2분의 1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곱근 씌워준 거죠. y2는 50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y2는 2y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은 y1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이걸 y1에 관해서 풀어주면 이제 풀 수 있죠. 그러면 이게 25 곱하기 square root of 2가 돼요. 그래서 25 곱하기 square root of 2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계산해놨어요, 여기요. 자, 그래서 25 곱하기 square root of 2는 계산기가 필요하죠. 35.35요. 그래서 자, 이게 35.35 y1. 자, 이 파란색 점의 x좌표가요. 35.35예요. 그래서 원래 50이었는데 35.35로 감소한 거죠. 그래서 총 substitution effect는요. 우리가 y1에서 50을 빼줘야죠. 35.35에서 50 빼주면은 14.65. 자, 마이너스요. 음수의 값을 받죠. 한마디로 여기선 지금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그만큼 첫 번째 재화가 더 상대적으로 비싸졌으니까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 효과가 마이너스 음의 값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힉스의 힉스의 이제 substitution effect였고 우리가 슬러스키의 substitution effect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아까 전과 동일하게 원래는 이거였고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요. 그래서 50, 50이요. 그럼 힉스의 substitution effect는 뭐냐면은 얼마만큼 인컴을 늘려주냐면은
자, 원래 지금 바뀐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랑 평행하고 원래 예전에 옵티멀 초이스였던 이 파란색 점을 통과하게끔 이 파란색 선과 평행하고 파란색 점을 통과하게끔 이걸 그려줘요. 이렇게 뭐 평행하다고 해봐요, 이거요.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디퍼런스 커브가 또 있겠죠. 원래 인디퍼런스 커브는 이렇게 크로스하면 안 되지만 자, 지금 그림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점이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이만큼의 구매력 보존을 위해서 이 파란색 선까지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50,50을 소비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파란색 점, 파란색이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이 빨간색 점의 좌표를 찾아야죠. 이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자, 지금, 이 파란색 선은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울기가 P1 over P2니까요, 기울기가 2죠. 기울기가 2고, 50,50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P1은 2고, P2는 1이죠. 그래서 예산제약식 기본적으로 2x1 플러스 x2는 m이 되죠. 근데 50,50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m의 값을 찾을 수가 있죠. 50, 50 대입하면은 m은 150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y축의 인터셉트가 150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파란색 선, 이 선의 이퀘이션은 뭐가 되냐면은 2x1 되고 2x1 플러스 x2는 150.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점에서 MRS랑 그러니까 요 연두색이요. 자, 요거랑 접해야죠. 그러니까 MRS는 아까 x2 over x1은 이게 MRS였죠. 그 다음에 지금 상대 가격은 2요. 그래서 x2는 2x1이요. 자, 이거 대입하면은 4x1은 150. 그래서 x1은 37.5가 되겠네요. 이 빨간색 점의 x좌표 여기가 37.5예요. 50에서 37.5 이만큼 감소한 거죠. 이게 바로 힉스의 슬러스키의 substitution effect. 이거는 37.5에서 50 빼준 거 마이너스 12.5. 역시 0보다 작죠. 자, 그래서 부어는 똑같지만 구매력을 어떻게 보존해 주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양이 살짝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알아봤어요.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첫 번째 비디오 끊을게요. 그래서 가격과 대체 효과는 항상, 여기서 항상이란 말을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선호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한 거 있죠. 처음에 네 가지 가정, 이거는 유틸리티 펑션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에서 필요한 거였지만요. 마지막 가정, 컨벡스 하는 거는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거는 선호가 이렇게 볼록하지 않아도 가격과 대체 효과는 이렇게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 짜장면 먹은 게 갑자기 올라오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화에 대한, 자, 만약에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그 substitution effect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이게 증가하면은 x1에 대한 대체 효과는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x1에 대한 substitution effect는 이제 양의 값 상승한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거 항상 만족한다는 점에서 convex preference가 필요가 없지만은요. 요 가정하에서는 우리가 좀 더 요 마이너스, 요 서로 이런 그런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힉스의 대체 효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힉스의 대체 효과는 이렇게 이 그림 너무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MRS랑 P1 over P2가 딱 접하는 이 점으로 이제 이렇게 특징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요. P1이 증가했어요. P2는 유지한 채요. 그러면은 P1 over P2 이거는 증가하죠. 그럼 MRS가 원래는 같았는데 P1 over P2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이 더 커진 거죠. 이걸 어떻게 다시 같게 만들 수 있냐면요. MRS도 그럼 증가시켜야죠. 그럼 MRS는 뭐냐면은 MU1 over MU2 그리고 convex preference에서는 요 MU1 over MU2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선호가 convex하다 그거는 X1에 관해서 MRS가 감소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diminishing over X1. 그래서 MRS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X1.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P1이 증가하면은요. 오른쪽 상대 가격이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같게 만들 수 있냐면은 MRS를 줄여야 되죠. MRS를 늘려야 되죠. MRS를 늘리는 방법은 X1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야 되죠. Convex Preference에서.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좀 더 제대로 된 한마디로 Convex Preference에 의존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쯤 우리가 그 Revealed Preference 그거 배우거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직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비디오는 제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